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이 되었고 작년에 결혼한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우리 가족은 저와 남편 그리고 친정 엄마까지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아요. 아버지는 따로 혼자서 지내십니다. 두 분은 이혼하셨거든요. 합의 이혼이 아니라서 소송으로 진행했고 그 시작은 저희 친정 엄마가 하셨죠.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이혼 이야기도 제가 먼저 엄마에게 꺼냈습니다. 이제 그만 아빠를 버리라고 제발 버리자고 이야기했거든요. 다른 어머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저희 엄마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셨거든요. 지금 표현으로 하면 저희 부모님은 주말 부부셨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었고 늘 나가 계셨으니까요. 주말 부부이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외동딸입니다. 늘 동생이 갖고 싶었지만 엄마는 그때마다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동생은 고사하고 제가 태어난 것도 거의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우리 엄마가 정말 너무 불쌍하다고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곳에서 엄마와 단둘이 지내고 싶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가족들인 고모들과 다 끊고 살길 원했어요. 엄마가 당했던 시집살이는 엄마만 기억하고 상처받은 게 아닙니다. 그 자식들도 모두 다 보고 싹 다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늘 건설 현장에서 지낸다고 하며 집에는 거의 없었는데도 고모들은 자주 저희 집에 찾아오며 엄마를 괴롭혔어요. 늘 엄마에게 와서는 할머니에게 잘하지 못한다면서 구박을 하셨죠. 매번 그러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장남이었어요. 다 고모들 뿐이었고 혼자 남자라 그 당시 기준에서는 아빠가 부모님을 모셔야 했나 봐요. 근데 지금 사는 집도 20평이 안 되는 작은 빌라에 살아서 모실 공간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건 사실 집이 작아서 모시지 못한 건데 고모들은 그렇게 찾아와서 구박하고 시골로 내려가 모시고 지내라고 며느리가 뭐 하고 있냐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으면 늘 집 전화는 제가 받았습니다. 고모에게 오면 항상 엄마는 집에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런 구박을 그때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부모님 이혼 후에는 저에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끊고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지방 건설 현장 근처에서 지내시면서 집에는 거의 오지도 않으셨고 나중에는 바람까지 난 것 같았어요. 부모님들이 싸우시던 날 엄마는 유독 심하게 화내더라고요. 그때 처음 이혼이라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거든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아빠는 또 바람을 피웠고 그때는 제가 먼저 이혼하시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왜 답답하게 참고 사시느냐고 그냥 이혼하고 우리 둘이 나가서 살자고 제가 세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람피는 사람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이들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싸운다고 해도 다 알고 있어요. 한 집에 같이 살면 부모님이 숨소리만 들어도 눈빛만 봐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두 번의 바람은 어린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도 기억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제 꿈이 엄마랑 둘이 사는 걸로 바뀐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단둘이 살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학자금 대출로 대학에 가서도 정말 이를 갈면서 악착같이 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을 그런 아빠와 보내서 그런지 예전부터 인간이 사는 모습이 마치 비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되고부터는 자신을 녹여 거품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녹아 사라질 때까지 거품을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저희 엄마를 보면 그런 생각이 참 자주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거품이 잘 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비벼봐도 거품이 잘 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희는 가난해서 엄마는 아무리 비벼도 거품이 잘 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런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다 녹아 없어질까 봐 저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잘 나는 사람이 되려고 공부에 매달렸고 대학교도 1학기 먼저 조기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어요. 그렇게 제약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사회에 들어간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지금 33살이 돼서야 엄마를 모시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부터 저는 친정 엄마와 따로 나와 지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엄마는 계속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살아왔는지 제가 결혼할 때까진 참고 지내겠다고 아직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9살이 되었을 때 결혼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상견례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당시에 예비 신랑에게 저 몰래 돈을 빌리려고 해서 그 일이 커지면서 예비 시댁에서 먼저 파혼하자고 했어요. 아빠는 예비 신랑에게 돈을 먼저 빌리고 나중에 축의금이 들어오면 거기서 돈을 갚겠다고 급하게 했다더군요. 전 그 이야기를 예비 신랑에게 전해 듣고 너무 부끄러워서 이미 파혼은 예상했었습니다. 아빠를 말려보고 싸워도 보고 했지만 어차피 나중에 축의금 들어올 돈인데 뭐 어떠냐고 오히려 화를 내셨고요. 그 이야기가 예비 시부모님들에게까지 전해지면서 그냥 전화로 파혼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인연이 아닌 것 같다며 자세한 집안 상황은 모르겠지만 아들을 둔 부모 마음을 이해해달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어요. 결국 그렇게 제 첫 번째 결혼이 아빠 때문에 파혼으로 끝이 났고 그때부터 저는 아빠와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근데 고모들이 하는 소리가 참 가관이었어요. 아빠 덕분에 이상한 집안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다행으로 생각하라더군요. 그 뒤로 저는 결혼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았어요. 이런 아빠를 둬서 내 팔자에 결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에게도 딸 자식 결혼 기다리지 말고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고 제발 아빠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제 결혼을 기다리셨어요. 결혼식장에 아빠 손잡고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3년이 더 지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 4살이 많은 약사 남자였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 남자도 파혼 경험이 있어서 결혼에 대해 포기하면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집안에서 늦둥이 막내 아들인데 아버지는 어릴 때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결혼을 서둘러 하려다가 파혼하게 되었다면서 이제 어머님까지 돌아가셔서 결혼에 대해 완전히 접고 지냈었다고 저랑 엄청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서로 파혼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점점 친해지게 되었고 결국 1년 만에 서로 결혼을 생각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얼마 뒤 저희 부모님께 예비 신랑을 소개해드렸고요. 정말 대단하게도 저희 아빠는 이번에도 예비 신랑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옆에서 말렸고 아빠는 예비 신랑 앞에서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비 신랑에게는 저희 집안 이야기를 모두 했던 터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아빠는 참 한결같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 그날 오랜만에 고모들 얼굴도 봤어요. 뭐가 그리 불만인지 계속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약사 남편하고 결혼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픈 건지 고모 셋이 돌아가며 저에게 계속 약사가 맞냐고 물어보고 남자가 나이가 많아 보인다고 재혼이냐고 묻기까지 했어요.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더군요. 그런 가족들 때문에 제 결혼식 사진은 엉망으로 나왔습니다. 표정은 계속 굳어있고 사진 찍는 내내 저에게 표정 풀라고 큰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어요. 아빠라는 사람은 축의금 받는 곳에 서서 받는 봉투를 그 자리에서 열어보더군요. 지옥 같은 결혼식이 별 사고 없이 잘 끝났고요. 몇 달 뒤 새로 장만한 신혼집에 집들이를 했어요. 분명 저는 부모님만 불렀는데 아빠가 다 이야기했는지 고모들까지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집에 와서는 계속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다니며 만져보고 열어보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심지어는 냉장고까지 다 확인하더군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제가 엄마를 모시고 저희 집 안방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빠랑 고모들도 따라왔고요. 저희 신혼집은 방이 3개입니다. 한 곳은 저희 부부가 쓰고 한 곳은 옷장처럼 쓰다가 나중에 아이 방을 할 거고 햇볕이 잘 드는 가장 좋은 방에 가서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방에 마음에 드냐고 햇볕이 잘 든다고 하며 내일부터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깜짝 놀라며 왜 갑자기 네 엄마를 데려가려고 해 해서 엄마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그만 불쌍한 엄마 놔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부터 아빠는 난리쳤고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잘 살다가 갑자기 왜 이혼을 하자고 하냐면서
나중엔 소리까지 지르며 엄마가 쓸 방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와서 말렸고요. 더 놀랄 것도 없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미 남편하고 다 이야기된 상황이라고 딸 결혼식까지 보고 이혼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결혼했으니 엄마 모시고 와서 같이 살겠다고 당당히 이야기했어요. 이젠 고모들까지 와서는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동안 벌써 뭐 한 게 있냐면서 제 앞에서 엄마에게 삿대질을 하길래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아빠가 예전에 여자 만나던 이야기, 바람을 피다 2번 걸렸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제 파혼 이야기까지 고모들 앞에서 몽땅 다 이야기했습니다. 웃긴 건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해줘도 그거 이혼 사유가 아니라네요. 고모들은 무조건 아빠가 불쌍하고 엄마가 문제라고 했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나중엔 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저는 당장 다 나가라고 했고 아빠랑 고모들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저희 신혼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합의 이혼은 힘들어서 소송을 통해 이혼하셨습니다. 이혼 사유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녹음기에 버튼만 눌러놓고 지내시기만 해도 거기에 담긴 대화 내용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끝까지 아빠는 이딴 일로 무슨 이혼까지 하냐고 했고 심지어 고모들은 저희 신혼집까지 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는 이혼 결심 후로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와 남편이 일하러 나간 시간에 찾아와서는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 고모들의 모습에 아주 그냥 치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제가 어린애인 줄 아시나 봐요. 고모들 3명에게도 싹 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으면 누구든 다 걸 수 있거든요. 고모들은 왜 남의 이혼에 자기들이 위자료를 내냐고 저보고 무식하다고 무시하다가 나중에 사과하더라고요. 갑자기 아빠가 찾아와서 사과하고 고모들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심지어 고모부들도 같이 와서 자기가 마누라 관리를 잘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저는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도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그동안 참은 거 이번에 다 보상받는 거라고 마음 굳게 잡으시라고 했죠. 처음엔 그렇게 사과하더니 저랑 엄마가 반응이 없자 역시나 이번에도 욕을 엄청나게 하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경찰에다가 신고까지 했고 그런 기록들은 모두 저희 엄마 이혼 소송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렇게 고모 3명에게 모두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고모부들 표정이 정말 무섭게 바뀌더라고요. 그날 고모들 모두 집에 가서 한 소리 들었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 또 와서 행패 부리면 바로 신고한다고 했어요. 재범은 처벌 수준이 다르니까 이제 좀 정신 차리라고, 무식하면 좀 배우라고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엄마의 이혼 소송도 잘 마무리되었고요. 고모들의 기록이 이번에 엄마 이혼 소송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결국 고모들 덕분에 엄마의 이혼 소송을 편하게 했습니다.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깔끔하게 받아서 나오셨어요. 아빠는 살던 집을 팔아버리시고는 큰 고모 있는 동네로 내려가 지낸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엄마는 이혼 소송을 마치고 친구분들과 제주도에 다녀오셨어요.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 타본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친척 동생에게 전해 들었는데 고모들 사이에서 제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한다고. 이제는 아빠도 같이 합세해서 자기 딸 욕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이 더 편해지네요. 죄송한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장모님과 함께 사는 남편이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는데 남편은 정말 고맙게도 자기는 더 좋다고 늦둥이로 태어나 엄마와 지낸 시간이 짧아 아쉬웠는데 오히려 요즘은 참 좋다고 합니다. 엄마가 딸의 결혼까지 보겠다고 버텨준 덕분에 제가 저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누가 뒤에서 뭐라고 욕을 하든 이제 신경 끄고 앞으로 저는 우리 엄마랑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살 연상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인 30살 여자입니다.
저희 둘은 어느덧 연애를 시작한 지 5해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학생 때부터 만나 이제는 둘 다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서 남부럽지 않은 연애를 하면서 서로의 20대를 완성해 나갔어요. 그 결실로 올해 말에 결혼식 날짜도 잡았죠. 저희는 5년이라는 긴 세월을 연애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가 부모님들과 막 왕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연애 초중반에 나누었던 이야기로 서로의 생각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었고요. 그 생각은 바로 서로의 관계가 진지해지고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면 각자 부모님을 뵙고 인연을 만들어 나가자는 내용이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연애 5주년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작년 겨울쯤 서로의 부모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어땠냐고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정도로 화기애애한 자리였어요. 물론 첫 만남 때만요. 이야기 시작은 사실 저희 둘의 건강검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작년 중순쯤부터 서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가족들을 뵙고 결혼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는 당연히 저희 둘의 건강검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마 많은 커플분들이 그럴 테죠. 오랜만에 각자의 컨디션도 체크할 겸 다정하게 종합검진을 다녀봤지만 결과 중 하나가 좋지 않았어요. 저는 혈압이 살짝 높은 상태였고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정자 활동성이 다소 낮은 상태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하는 일은 아니어서 크게 걱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의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후에 임신 계획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희 둘은 오래 만나서 그런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편이어서 딩크에 대해서도 큰 반감이 없다는 건 역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녀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들을 일컫는 말이 딩크족이죠. 한국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제 경우에는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낳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완전히 아이에게 희생할 용기가 있고 안전하게 길러낼 여건이 마련된 상태에서 계획하는 것이 임신이라는 생각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마인드로는 한평생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본인이 훗날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자녀 없이 부부 둘이서 하고 싶은 진로와 취미를 모두 존중하며 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각자 조금씩 차이가 있는 의견들이었지만 딩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다는 공통점 하나만은 확실했어요.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충분히 고민한 뒤에 딩크 부부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남자친구는 내심 본인의 건강 상태가 난임에 가까운 상태여서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같은 생각으로 발맞춰 나갈 수 있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겠다는 고마운 약속도 해줬죠. 하지만 그 부분은 저에게는 전혀 큰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남자친구가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무탈하고 건강하게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단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있었다면 양가 부모님이 딩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살짝 신경 쓰인다는 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보다 1세대 앞에서 살아오신 분들이니 단번에 이해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걸까요? 처음으로 결혼 얘기를 예비 시댁 부모님들께 꺼내던 날 남자친구가 먼저 선뜻 딩크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딩크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말까지 전했죠. 순간 움찔하고 놀랐지만 생각보다 덤덤하신 예비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안심이 되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트이신 분들이구나. 내가 괜한 걱정을 한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은 결국 첫날의 인상에 불과했어요. 첫 만남이 지나가고 난 뒤 예비 시댁에서는 생각보다 너무나 잦은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문자 한두 통으로 시작되었던 연락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화로 바뀌었고 심지어 한밤중에 연락이 오거나 업무 시간에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연락을 받지 않을 순 없어서 늦게라도 연락을 드리면 내용은 다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들 뿐이었죠.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연락들이 그나마 싫지만은 않았어요.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늦게나마 인사드린 것이 죄송스러워서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의 주제는 점점 바뀌어 갔어요.
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여행지를 정하고 신혼집을 알아보는 등 할 때마다 귀신처럼 등장하는 게 바로 시어머니의 전화였죠. 우리끼리 정하라고 하셔서 진짜 우리끼리 알아보고 결정했는데 그런 것들이 섭섭했었나 싶었지만 이야기는 달랐어요. 어머니의 꽁꽁 숨겨진 내막의 주제는 바로 딩크였거든요. 우리 모였던 날 우리 아들이 이야기했던 거 말이다. 너네 아이도 안 낳고 살겠다는 그 말 혹시 네가 먼저 그러자고 설득했던 거니? 저는 말문이 턱 막혔어요. 딩크에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어디까지나 너희들의 결정이라며 존중해 주시던 예전의 말투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니요, 저희 둘이서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인데요. 왜 그러세요? 그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정신없이 넘어갔다만 사실 그날 이후로 자다가도 아이 안 낳겠다는 소리가 자꾸 생각이 난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이야. 왜 낳지 않겠다는 거니? 어머니의 질문은 추궁으로 바뀌었고 수십 수백 번을 정중히 설명드려도 오로지 돌아오는 대답은 왜 안 낳겠다는 거니 한마디뿐이었어요. 이런 대화가 길어지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대답을 몇십 번씩 하다 보니 저희 대답도 점점 싸늘하게 변해갔고 그런 말투에 예비 시어머니는 거의 펄쩍 뛰듯이 반응했어요. 어머니, 같은 질문만 몇 날 며칠 하시는데 이 질문 오빠한테는 해보셨어요? 아니,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누가 보면 아들 놔두고 너만 잡는다는 소리도 들린다? 예,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업무 중이어서 끊겠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네 싹수를 알아봤어야 했네. 됐다. 내가 먼저 끊는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진 전화가 끊기고 나니 갑자기 엄청나게 억울한 마음과 비참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럴 거면 첫 만남 때 그렇게 상냥하게 대해주시나 말던지 예식장 예약부터 신혼집 예약까지 모두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 왜 이러시는 건지 이제 다 잡은 사람이다 싶어서 이러는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게 되었어요. 애초부터 혼자 잘 이해시켜 보려던 제 생각이 너무 미련했던 거죠. 저와 예비 시어머니의 근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남자친구는 먼저 제게 엄청 미안해했어요. 혹시 이야기를 듣고 나를 다그치면 어떡하나, 그렇게 되면 정말 나는 이 결혼을 못하겠다고 걱정했던 마음이 살며시 내려앉더라고요. 다행이었어요. 지금부터 이건 내가 온전히 책임질게. 더 이상 너한테 연락 안 가게 할게. 혹여 연락이 온다고 해도 예의 때문에 받을 필요 없어. 정말 미안해. 어머니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눈빛을 보고 있으니 같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서 어떻게 부모님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 결혼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남자친구의 말대로 시어머니한테 2통의 전화가 더 걸려왔었고 저는 받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에 장문의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너는 어떻게 배워먹었길래 어른 전화를 무시하니? 이 행동만 봐도 너는 안 될 년이구나. 내가 물은 말에 또 물으려고 전화한 게 아니다. 다른 거 궁금해서 전화했었다. 너 혹시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렇지 않고서 여자로 태어나서 왜 애를 낳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거니? 오타가 가득한 긴 문자 속에서 분노와 불신, 경멸의 감정이 모두 들어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문자를 읽고 저 역시 엄청난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꽉 막힌 사람인데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니 순간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흥분한 상태에서 답장을 했죠. 어디까지 하시나 보려다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답장 드립니다. 아드님이 나님인 건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 저한테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연락하시면 저는 아예 차단합니다. 너무 흥분한 탓일까요? 아니면 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억울했던 걸까요? 아무리 묻고 또 물어도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남자친구의 난임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는 첫 검진을 받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난임을 넘어 불임을 확정받았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던 우리에게는 별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어찌됐던 부모님이기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서 난임인 건 알고 있냐고 답장을 했어요. 어차피 제가 말 안 하더라도 예비 시댁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남자친구가 어련히 말하겠거니 생각하게 됐었고요.
그 문자를 뒤로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빠에게도 며칠 동안 연락이 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신저도 답이 없던 그에게 무려 3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엄청난 욕설과 함께요. 야, 이 미친 거사. 네가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한테 난임이라고 말했냐? 더러운 말 나오기 전에 당장 연락해서 아니라고 해라. 네가 정신이 나가서 화가 나서 아무 말이나 한 거라고 하라고. 저는 남자친구의 그런 말투를 5년 동안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버튼이라도 눌러진 사람처럼 저한테 쏘아대는데요. 정말 이렇게까지 욕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당장 나오라고 하는데 미친 사람 같아서 나가지도 못하겠고 연락조차 받기가 무서울 정도였어요. 한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늘이 나를 도왔나 싶을 정도로 돌변하는 그를 보면서 저는 단단해졌어요. 앞에 한 말은 말 같지 않아서 대답 안 할게. 그리고 한 번만 더 그딴 말투로 말하면 너도 너네 가족처럼 나한테 없는 사람 되는 줄 알아. 이 말과 함께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정신 차리고 사과하는 연락이라도 오길 바랬는데 오빠한테는 정말이지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더라고요. 자신이 보인 태도는 생각도 안 하고 되려 제 반응에만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욕설이 가득했던 전화가 5년을 연애한 저희의 마지막 연락이었다면 믿겨지실까요? 식을 위해 예약했던 모든 것들을 다 취소하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약 한 달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허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는 저를 발견하곤 해요. 그리고 정말 코웃음 나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저를 멸시하던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참여하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아들은 잘못한 게 없다. 애가 하도 몰아세워서 잠깐 정신이 나간 거다. 이해해라. 네가 먼저 연락해봐라. 등등 별별 말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 올수록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굳이 차단하지 않고 하나하나 수집하고 있는 요즘이랍니다. 여러분, 저 잘한 거 맞죠? 힘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볼링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 평소에 운동량이 부족해서 친구 추천으로 볼링 동호회에 가입했죠. 단지 운동을 목적으로 가입했던 동호회에서 미래를 함께할 운명의 남자를 만나리라 상상도 못했어요. 볼링 동호회에 처음 간 날 10명쯤 보이는 사람들 중에 훤칠한 키에 뽀얀 피부, 숫덩이같이 까만 눈썹을 가진 남자가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눈길이 계속 그 사람에게 쏠렸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미래를 약속한 예비 신랑, 지금의 남자친구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예비 신랑의 프로포즈를 받은 날로부터 출발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결혼식 날짜를 잡고 나서 그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형식적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항상 말하기를 그런 건 정식 프로포즈 느낌이 아니야.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난 무조건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 전부터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 거야 라고 언제나 말해왔어요. 정말로 모든 결혼 준비의 출발점 앞에서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볼링 동호회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항상 저를 데리러 와줬던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해. 갑자기 준비해온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서 팀장님이 호출을 하셨네.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데리러 가기 힘들 것 같아. 모임에 잘 다녀와. 응, 알았어. 내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전 남자친구 팀에서 준비해온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길래 무거운 마음으로 볼링장으로 향했죠. 볼링장으로 들어서자 이게 웬일입니까? 회사에 간다던 남자친구가 한아름 꽃다발을 들고 서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볼링 동호회 사람들이 양쪽에서 꽃잎과 폭죽을 터뜨리며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함께 해줬어요. 무엇보다도 무릎을 꿇고 반지를 끼워주던 남자친구의 모습은 정말이지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황홀한 날이었죠. 서로 결혼을 약속한 그날, 저와 남자친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본격적으로 뭐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할지, 각자 원하는 형식과 본인은 무엇을 원하는지 세세하게 생각을 나누었는데요. 큰 부분부터 정말 소소한 부분까지 똑같아서 논쟁거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빠, 우리 정말 생각이 다 똑같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자주 싸운다는데 우리는 그럴 걱정이 없겠어. 그러네. 윤미 너랑 나 둘 다 허례의식에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거 싫어해서 선택이 다 비슷한 건가 봐. 우리 깔끔하고 심플하게 가자. 프로포즈 당일에 나눈 이야기들은 정말 값진 시간이었어요. 남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크게 두세 번은 꼭 싸운다던데 저희는 그럴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 잘 캐치하는 섬세한 남자친구. 그 순간에도 제가 듣기 좋은 말만 했다는 것을요. 프로포즈 이후 약 2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요새는 패키지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없었죠. 그래서 회사 업무와 병행하는데 별 무리도 없었고, 게다가 저희는 예물 예단 같은 부분을 모두 깔끔하게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심플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님께서 오랜만에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유미야, 잘 지내고 있니? 요즘 일하랴 결혼 준비하랴 정신이 없지? 다른 건 아니고 예물이랑 이바지 음식 같은 건 간단하게라도 좋으니까 크게 투자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연락했단다. 이게 뭔 일인가요? 저희는 이미 예물이나 예단 같은 거 소소하게가 아니라 일절 안 하기로 했던 터라 이바지 음식 같은 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예비 시어머님의 문자 내용 자체는 저를 생각해 주시고 한 말씀이니 생뚱맞게 대답하기 싫었죠. 그래서 대답했죠. 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준비하는 거 딱히 어렵지 않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자친구와 만나서 차 한잔을 하면서 낮에 왔던 문자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었죠. 오빠, 어머니가 예물이랑 예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우리 그런 거 다 생략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 남자친구가 대답했죠. 아직 말씀은 안 드렸는데 왜? 연락받은 거 있어? 아직 아무것도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남자친구에게 어머님께 받은 문자를 보여줬어요. 문자를 한참 골똘히 보던 남자친구가 물었죠. 엄마 말하는 걸 보니 어느 정도는 간략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머니의 문자 한 통에 마음이 바뀌다니 좀 황당했었죠. 확실히 얘기를 해두었던 문제인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더 심각한 대화가 되기 전에 확실히 말해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빠, 생략할 건 확실히 해야 애초에 우리가 준비하던 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지. 최대한 일찍 말씀드려야 괜한 소리 안 들어.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오빠가 말씀드려줘, 응? 그래, 알았어. 일단 다른 얘기 하자. 남자친구의 대답은 뭔가 회피하려는 듯 했지만 제 말에 반기를 들진 않았으니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식장과 신혼여행 예약 그리고 신혼집 준비까지 모두 끝나가는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예비 시댁에 예물 예단에 대해서 생략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버티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냐고 물을 때마다 남자친구는 이런저런 말로 대화 주제를 바꾸며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죠. 응, 유미야. 업무 중일 텐데 미안하다. 바쁘지 않으면 통화 괜찮니? 네, 어머니 통화 가능해요. 무슨 일이세요? 다른 건 아니고 예물에 대해서 언급이 없길래 혹시 준비하는데 고민이 되나 해서 도와주려고. 불길했어요.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어머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죠. 내가 괜찮은 예물 받은 게 있거든? 그리고 요즘은 이바지 음식도 주문해야 하는 거 알지? 아직 생각해둔 게 없으면 우리 딸 가방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고민되고 힘들면 내가 알아본 걸로 해주면 될 것 같구나. 정말 난감했어요. 생각해 주시는 듯 말씀하시는데 중간에서 정말 어떤 아무 말도 전한 게 없다는 확인 사살을 받은 기분이 들어서 저라도 확실히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죠. 어머니 혹시 오빠한테 아무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희 예물이랑 예단 이런 거 싹 생략하기로 했거든요.
애초에 결혼 약속할 때부터 서로 확실하게 정해둔 얘기인데 오빠가 전달을 안 했나 봐요. 제 말이 끝나고 난 뒤에도 예비 시어머님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으셨어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침묵이 길어지자 저는 서로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죠. 어머니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집에는 이미 예전부터 정확히 말씀을 드려놔서 부모님께서는 안 주고 안 받는 결혼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머니는 갑자기 화를 내더군요. 예, 지금 뭐 내가 안 되는 거 바란다 이 소리니? 벌써부터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은 전화를 끊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예전부터 알던 사람의 말투가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180도 다른 말투더라고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긴 통화 때문에 저는 어머님께 장문의 문자도 보냈지만 그 어떤 답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남자친구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알고 보니 이 사실을 알릴지 말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어머니께서 저와 전화가 끝나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아, 유미야, 너 우리 엄마한테 대체 뭐라 했길래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내시니? 이미 화가 잔뜩 난 채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예단 예물 안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어.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 저도 화가 나긴 했지만 남자친구의 반응 자체가 더 어이가 없었었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니? 너 그렇게 예의가 없는 애였어? 본론은 온데간데 없고 화를 내는 남자친구에게 대답했어요. 예물이며 예단이며 허례허식은 다 빼자고 말한 건 오빠야. 나도 그 생각이랑 같았고. 난 프로포즈 받자마자 우리 집에 다 말했어. 끝까지 헛소리 짓거리면서 말 안 해도 오해만 부풀린 건 너잖아. 하지만 남자친구의 대답은 갈수록 더 황당했죠. 너 그깟 가방 몇 개가 돈이 그렇게 아까워? 부모님한테 들어보니까 다른 거 몰라도 이 바지 음식은 처가에서 꼭 하는 거라던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대체 이제껏 나랑 둘이서 얘기한 건 다 어디로 간 건지 돌아오는 대답마다 정말 놀람과 실망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너무 서로 감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일단 대화를 그만하기로 했죠. 그날 밤 집에 가서 속상한 마음에 저녁도 거르고 방에서 멍하니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걱정된 부모님이 방으로 들어오셔서 자초지종을 물으시더라고요. 정말 어른들의 생각은 다 그런 건지 궁금해서 낮에 있던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저희 부모님이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너 그럼 그쪽에서 하는 말을 그냥 다 듣기만 하고 온 거야? 그런 건 아니야, 엄마. 나도 할 말은 했어. 근데 중요한 건 오빠마저도 예비 시댁편을 든다는 게 문제지. 너 잘 들어. 당장 눈앞의 예물만 생각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꼴이 어떠니? 이미 둘이서 끝난 얘기를 못 받아들이는 시댁도 문제고 너랑 얘기해놓고 말 싹 바꾸는 네 애인이 제일 문제야. 네 팔자 망하고 싶지 않으면 잘 생각해야 한다. 저희 부모님도 오빠의 부모님이랑 동년배인데 이렇게 대답이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시댁을 이해해주길 바랐던 거죠. 뭔가 정신이 번쩍 뜨이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오빠와 저는 대화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오빠는 시댁편을 들고 있었고 저는 저만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 되더라고요. 상황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를 떠나서 남자친구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에게 간간히 문자가 왔어요. 내가 고작 그 가방 하나 못 받아서 그러는 줄 아니?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다. 생각해보고 집으로 찾아오거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알다니 도대체 갈수록 대체 어쩌자는 건지. 지속되는 예비 시댁에 연락과 풀리지 않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언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 건 이미 너무 많은 부분이 진행된 결혼 준비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 문자를 부모님께 보여드리게 되었어요. 문자를 하나 둘 읽어보던 엄마는 갑자기 저에게 묻지도 않고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번호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말았죠.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는 보란 듯이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통화를 하셨어요. 저 윤미 엄마입니다. 윤미한테 보낸 문자 보고 전화 드립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당황하셨는지 짧은 침묵을 보였고 뒤이어 대답을 하시더군요. 아, 그러세요? 어쩐 일이십니까? 보자 하니 황당해서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아이들 둘이 허례의식 싹 걷어내고 결혼하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뭐를 자꾸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저에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예비 시어머니, 저희 엄마 큰 소리에 아무 대답이 없으시더군요. 그러자 엄마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저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싶어서 말리지 않고 듣고만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결혼관이 맞아서 준비해온 건데 집에서는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말 바꾸는 아들한테 물어야지 약속대로 진행하는 저희 딸을 왜 들들 볶으시냔 말입니다. 한 번만 더 윤미한테 이런 문자 전화하시면 이 결혼 제가 못하게 막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통화를 끊고 전화기를 저에게 무심히 주시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뭔가 큰일 났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더군요. 옆에서 지켜보시던 아빠도 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결을 해야 네가 나중에 편하게 산다고 말씀하시고 뒤이어 안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후로 며칠째 저에게 연락 한 통이 없습니다. 아직도 저와 저희 집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예약해둔 결혼식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이 결혼 정말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저에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